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호감 가는 사람들의 5가지 대화 패턴, 잡담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이노우에 도모스케, 옮긴이는 류두진,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은 매월 40개 이상 기업에서 수천 명을 만나 터득한 10초 만에 마음을 얻는 대화의 기술이 담긴 책입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호감형 스몰 토크 팁입니다. 말만 하면 아무 말 대잔치, 입만 열면 갑분싸를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왜 호감 가는 사람은 잡담부터 시작할까요?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잡담에 관한 오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잡담의 목적, 잡담에 꼭 필요한 자아 개방, 대화가 끊길 염려가 없는 만능 화제, 스트레스 없는 듣기의 기술,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말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잡담에 대한 위험한 고정관념. 당신에게 그토록 고민을 안긴 잡담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전에서는 잡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더군요.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해 편하게 말하는 것 또는 그런 이야기, 두서없는 이야기. 실제로도 잡담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없는 대화, 분위기 띄우는 대화, 폭넓은 지식이 필요한 대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선입견이 모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잡담을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생했을 겁니다. 우선 실없는 대화란 달리 표현하면 목적이 없는 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고 대화의 종착점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이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잽싸게 머리를 굴려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끝맺어야 할지 그런 생각만 계속하다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한편 예능인처럼 소재부터 반전, 결말까지 완벽하게 갖춘 분위기 띄우는 대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죠. TV에서 보는 예능인들의 잡담은 수다의 프로이기에 가능한 화술이자 예술입니다. 예술을 일반인이 흉내낸다고 해서 잘 될 리가 없으며 오히려 왜 난 안 되지 하고 자괴감만 느낄 것입니다. 폭넓은 지식이 필요한 대화의 경우 상대방에 맞춰 화제를 꺼낼 수 있다면 이야기는 확장될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온갖 장르의 지식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을 잡담에서 비장의 카드로 삼을 경우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잡담을 못하는 것은 결점이 아니다. 당신도 잡담에 대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잡담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렸기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잡담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잡담을 잘하는 사람을 참고하는 방식은 조금 위험합니다. 남의 특기 분야를 따라해봤자 그 사람은 잘만 하던데 처럼 느껴져
오히려 자신감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부터 받은 교육 탓에 전체적으로 평균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선입견이 쉽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 나와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점이라고 해서 늘 좋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툰 면이 있어도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면 업무에서든 일상에서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됩니다. 잡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담을 잘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고 서툰 사람은 다른 특기를 살리는 것이 살아가는데 훨씬 유익한 방법입니다. 잡담을 못하는 것은 당신의 특징이지 결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도 잘해야겠다라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잡담의 이점. 신뢰와 정보를 얻는다. 잡담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잡담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나누는 잡담이라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업무 중에는 적극적으로 잡담을 하는 편이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잡담의 이점은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담을 계기로 서로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요. 또 잡담을 통해 사소하게나마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세상을 즐기거나 사고방식을 접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이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업무에 유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하지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약이 된다. 인간관계나 정보 면에서의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잡담은 당신의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잡담에는 마음의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죠. 직장에서라면 업무와 무관한 잡담이 기분 전환의 도구가 되어 머리를 쉬게 해줍니다. 당신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인 잡담도 잘만 사용하면 매일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잡담 덕에 직장 전체의 활성화 정도와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늘어난 만큼 잡담할 기회가 많이 줄었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잡담을 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없는 잡담은 우리 일상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책을 통해 잡담을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독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약으로 만들어 갑시다. 잡담의 목적은 대접하기. 당신이 무리하지 않고 잡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하고 싶은 목적은 바로 대접입니다. 왜 대접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대접함으로써 당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졌던 경험 혹시 없나요? 대접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불안이나 긴장이 완화돼 기분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잡담을 하면 자신의 불안이나 긴장이 해소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접을 하면 상대방도 당신과 보내는 시간을 기분 좋게 느끼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애착을 가짐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잡담에도 제한 시간이 있다.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줄곧 대접을 이어가기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잡담에는 반드시 종료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화제가 거의 없는 상대방과 1시간이나 잡담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길다고 해봐야 20분 정도가 아닐까요? 아무리 잡담이나 대화가 서툴러 어색한 시간이 계속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도중에 침묵이 이어질 때 뭔가 말을 해야 해 라며 조바심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마치 남 일인 듯 속으로 다음과 같이 속삭여 보세요. 뭐 어색해도 금방 끝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상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심리 상태라야 비로소 대접이 가능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목적이 대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잡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은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힐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거리감을 훨씬 좁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 첫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맨 처음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이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웬만해서는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판단할 때는 무의식 중에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정보를 가져와 비교합니다. 당장의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해온 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에 따르면 인간은 1초에 1만 4천 가지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40여 가지를 처리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고 하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더라도 어느 쪽으로 피해야 할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를 적응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적응무의식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봤을 때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뭔가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넬리니 엠버디 교수는 처음 보는 학생과 교사에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했습니다. 2초, 5초, 10초, 그리고 몇 분 동안이라는 식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같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대화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인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2초 후의 인상과 5초 후의 인상, 그리고
그 후로 몇 분이 지나더라도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처음 2초 만에 상대방의 인상이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몇 분이 지나든 웬만해선 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잡담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처음 2초 동안에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당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좋은 커뮤니케이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인사란 상대방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출근했는데 동료들 중 누구도 인사로 맞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무의식의 범주일 수 있겠지만 인사를 받으면 내가 여기에 존재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사는 잡담 이전에 인간관계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기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먼저 인사부터 신경 써보세요. 사람의 인상은 2초 만에 결정됩니다. 호감 가는 인상을 만드는 3가지 요소. 인상의 90%는 표정과 목소리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접을 주축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사할 때는 표정과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머레이비언이 도출한 공식을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받는 인상은 언어 곱하기 0.07 더하기 음성 곱하기 0.38 더하기 얼굴 곱하기 0.55. 이 공식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정보 중에서 언어의 영향은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편 얼굴의 영향은 55%이고 음성의 영향은 38%로 언어 외의 측면이 90%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표정과 목소리를 어떻게 의식하면 좋을까요? 먼저 인사를 할 때 표정은 웃는 얼굴이 기본입니다. 누군가와 만났을 때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면서 인사하도록 유의하세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세요. 같은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당신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상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없고 그래서인지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겠지요. 긴장이 될 때는 무리해서 잡담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봤자 상대에게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 좋은 점이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 하나만 주의하고 곧장 업무상의 본론으로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인데 인사할 때는 높은 톤을 내도록 신경 쓰세요. 당신은 자기 목소리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알고 있나요? 상대방에게 밝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평소보다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를 내세요. 낮은 목소리는 성실하고 차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친분이 별로 없는 상대라면 이 사람 혹시
저기압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친해질 수 없겠죠. 타고난 목소리가 저음이라 도저히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목소리라도 상관없으니 조금 빠른 속도로 인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인사의 경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상대방의 소속을 활용하자. 스트레스 없는 잡담의 화제에 대한 규칙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화제가 좋은지 알고 싶겠지요. 상대방을 대접한다는 목적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친숙한 화제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나 그다지 접점이 없는 사람인데 친숙한 화제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생각할 것 같군요. 실은 단 한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과 잡담할 때 화제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사라집니다. 바로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친숙한 화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죠. 특히 추천하는 것이 이름, 회사나 학교, 지금 있는 장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화제의 중심축에 놓고 잡담을 시작해 봅시다. 1. 이름. 먼저 이름을 화제로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기분이나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어떤 기분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의 성씨에 대해 특이한 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성이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두 글자 성씨는 인구가 적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두 글자 성씨는 인구가 적지 않은가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불쾌하다고 느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요. 상대 역시 성씨와 관련해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았을 테고 자기 성에 관심을 보여주니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의문스럽게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잡담을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2. 회사나 학교. 소속되어 있는 회사, 학교도 상대방이 친숙하게 느껴 이야기가 확장되기 쉬운 화제입니다. 3. 지금 있는 장소. 지금 함께 있는 장소는 상대방과 자신 모두 공통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목을 칭찬하기.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 등도 소유에 해당하니 이런 것들을 화제로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방이 고른 것을 화제로 삼아 잡담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물을 칭찬하는 정도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멋진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칭찬의 말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A. 와, 손목시계 근사하네요. B. 감사합니다. A. 이처럼 칭찬하기로 잡담을 시작해보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금방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겸손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근사하다는 칭찬을 받아도 상대방으로서는 그 매력을 자기 입으로 주절주절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다 보니 상대방으로서는 근사하다는 것이 디자인인지 색상인지 아니면 입은 옷과 잘 어울려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를 확장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워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칭찬할 때의 포인트로 다음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1. 소유물에서 출발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한다. 2.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달한다. 3. 자신이 느낀 기분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상대방이 소유한 것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공을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접입니다. 먼저 소유물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른 상대방이 멋지다는 말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접으로서는 만점짜리 잡담이 됩니다. 그런 다음 자아 개방이나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의 실타래로는 제가 손목시계를 잘 몰라서요 처럼 이제부터 칭찬할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개합시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두면 약간 신뢰되는 말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나는 잘 모르니 가르쳐줬으면 한다 라는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도 겸손함은 접어두고 마음 편히 매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시다. 앞서 나온 근사함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계라는 소유물이 아닌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흐름을 의식하세요. 참고로 직접 칭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센스라는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센스가 좋다 같은 표현은 상당히 폭이 넓어 은근슬쩍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앵무새처럼 따라하기와 요약. 질문하기 이외에도 상대방의 기분에 다자간 잡담을 하려면 앵무새처럼 따라하기와 요약하기라는 대응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상대의 말을 따라하는 이유는 네, 그렇지요 등 전형적인 맞장구만 친다면 대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정말 잘 듣고 있는 건가 하고 불안해집니다. 맞장구 대신 상대방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내용을 요약해 제대로 듣고 있어요 라는 점을 전달해 보세요. 키워드를 따라하면서 이야기를 확장하면 그것이 기점이 되어 다음부터 할 이야기의 방향성을 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A. 얼마 전에 후배가 이직을 해서 오랜 꿈이었던 프렌치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대요. B. 프렌치 레스토랑의 셰프요? A. 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주로 사무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계로 이직하다니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B. 이직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지요. A. 이직 경험 같은 건 있나요? B. 저는 같은 업종에서만 해봤어요.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당신이 굳이
새롭게 화제를 찾아내지 않더라도 직전 대화에서 키워드를 잡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으로도 충분히 잡담이 성립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